예, 이번 시간에 이제 일제강점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통치기 민족의 순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통치 방식을 먼저 또 해야지. 자, 1920년대에 결정적으로는 무슨 운동을 계기로?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문화통치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만적인 유화정책이야. 기만적인 유화정책으로 변한다. 10년대에는 단순 무식하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자면 3.1운동을 계기로 기만적인 유화정책을 쓴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부드러운 정책을 좀 하는 거야. 그런데 실상은 기만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정책을 하면서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시대다. 그래서 민족운동자들을 회유시켜서 친일파로 만들어서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시대다. 자, 그래서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통치 방식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한다?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다.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그러면 유화정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63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조선총독부 직제개정. 그거 반드시. 그리고 총독에 누구를 임명 가능하게 했다? 문관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임명 가능하게 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 강압적인 통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무관총독만 임명한 거야. 무관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관총독만 임명 가능하게 한 것에서 이제 무엇도 가능하게 했다? 문관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했다. 외형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보통 문관총독도 임명 가능하게 한 거가 더 유화정책 아니야. 무관은 군인 출신 아니야. 군인 출신. 그래서 요거 10년대, 요거 20년대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놓고.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돼? 실상은 어떻게 돼? 실상은 한 명도 규정만 그렇게 바꾼 거지 한 명도 문관총독을 임명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20년대에도 문관총독이 임명되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무관총독이 임명된 거야. 이게 실상이야.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규정만 바꿔놓은 거지 실상은 어떻다? 문관총독이 임명되지 않았다. 여전히 무관총독이 임명되었다.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자, 그래서 겉으로만 유화정책으로 바뀐 거다. 기만적인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경찰제 줄쳐라. 보통경찰제. 자, 1920년대는 무슨 경찰제로 전환한다? 보통경찰제로 전환한다. 그전에는 뭐였어요? 헌병경찰제도였잖아. 헌병경찰제도. 그래서 헌병경찰제도에서 무슨 제도로 바뀐다? 보통경찰제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더 강압적이고 뭐가 더 유화적인 거야? 이게 더 유화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보통경찰제.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보통경찰제로 전환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약화되었느냐? 경찰력이 10년대 헌병경찰제도 하에서의 경찰력보다 20년대 경찰력이 약화됐느냐? 그렇잖아. 오히려 반대야. 경찰에 드는 경찰 비용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 20년대에는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지만 유화정책을 썼지만 실상은 경찰 비용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의 힘이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 해야 돼? 증가한다고 해야 돼. 이게 실상이야. 그래서 20년대에는 경찰관의 수, 경찰기관의 수, 경찰 장비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합니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상이야. 이거는 기만적인
외형적인 내용이야. 이게 실상이야. 그래서 기만적인 유화정책. 자, 그 다음에 뭘로 간다? 민족운동에 대한 정책도. 자, 민족운동에 대한 정책도 바뀐다. 20년대에 들어가면서는요, 조선인에 대해서 기본권을 일부 어떻게 한다? 허용을 하는 시대다. 이렇게 해야 돼. 허용. 10년대는 어떻게 했어? 기본권을 일체 부인했지. 기본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지.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다? 민족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20년대에는 기본권이 어떻게? 일부 허용한다.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유, 자유 등이 일부 허용되는 시기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조선인에 의한 언론 출판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그래서 신문 대표적인 거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 유명한 신문이죠. 시대일보 이런 것들이 20년대 창간되는 신문이야. 자, 그래서 조선인에 대한 기본권이 일부 허용되는 시기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는 시기다. 그래서 조선인에 의한 언론 출판이 활성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창간되는 시기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무제한적으로 조선인에 의한 언론 출판을 허용했겠냐고. 그 언론 출판이 단순한 실력 양성 정도 잘 살아보자 이 정도에 그치면 몰라도 이게 항일 언론으로 발전한다. 그거는 반갑지 않았겠지? 허용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여전히 압수수색 이런 것들 일부 허용은 해줬지만 주기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그 다음에 검열합니다. 사전 검열합니다. 등으로 계속 탄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압수수색, 사전 검열 등으로 조선 언론에 대한 탄압은 여전했다라는 거야. 그게 항일운동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당연히 탄압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항일운동이 아닌 형태의 언론은 일단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한번 지져봐. 얘기해봐. 그래서 놔두다가 그게 항일운동으로 변질될 것 같다?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변질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탄압을 한다. 자, 그래서 검열 등으로 여전히 탄압을 했다.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부 허용해준다. 그래서 신간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20년대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 신간회 등이 결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단체야. 허가를 받고, 근데 10년대에는 일체 부인했기 때문에 무슨 형태가 많아서? 비밀 결사의 형태가 많았죠? 그럼 그건 10년대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근데 20년대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 그게 바로 신간회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신간회 정리해 놓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아둬야 돼. 그런데 이 단체들도 맨 처음에 그냥 항일운동이 아닌, 독립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는 그냥 나버려 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탄압을 하는 거지. 그리고 특히 이러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무엇을 한다?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든다. 거기 나와 있죠? 20년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제정한 법률이 뭐다? 치안유지법.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등을 통해서 업수수색 검열 등을 통해서 여전히 탄압을 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외형적으로만 바뀐 거지 실제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여전했다. 기만적인 유화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나. 자, 그 다음에 기만적인 교육정책의 확대. 마찬가지다. 1910년대는 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한반도에 대학 설립을 불허했어. 근데 20년대는 2차 조선, 19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공포한다. 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것을 공포한다. 22년에. 그리고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것도 사려지면 잘 나와. 특히 2차 조선교육령이 사려지면 잘 나와. 무슨 말이냐면 요걸 주고서 이 당시의 상황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문화통치기 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했어.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10년대에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학제가 똑같지 않았거든? 수업 연한이 똑같지 않았어. 일본인들은 더 길게 배우게 하고요.
조선인들은 짧게 배우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2차 조선경영으로는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업 연한, 조선인의 수업 연한을 연장. 그래서 학제를 동등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꼭 기억해 무조건.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업 연한, 조선인의 수업 연한을 연장했다. 학제를 일본인과 동등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 차 조선경영으로 간다? 2차 조선경영이다. 2차 조선경영이 적용되던 시기는 무슨 통치를 했다? 일본이? 문화 통치를 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겠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이때 20년대 조선인들이 전개하는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거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자 이걸 탄압했어. 그리고 결국은 밀립대학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해서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하는데 그쳤어. 자,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조선인에 대해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처럼 바꿨지만 실상은 고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서 어떻게 이 운동을 실패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 설치하는데 그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식으로 차별 정책을 했냐면 표면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차별했어. 뭐야? 일본어를 사용하는 자,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 하는 그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자의 학교제도와 그다음에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상용하지 않는 자의 학교제도로 이원화하는 거야. 이것도 몇 차 조선경영의 내용이다? 2차 조선경영. 근데 이제 이거는 일본어는 국어로 나올 수도 있어. 국어. 자, 지금 어느 때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거는 일본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부르겠단 말이야, 일본 놈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조선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알아들으시라고. 일제강점기는 일본어라고. 그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는 누굴까? 일본인들이지.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 그럼 조선인들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제도를 이원화해서 차별 대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몇 차 조선교육령 때 나와야 돼? 2차 조선교육령 때 나와야 돼. 자, 그래서 겉으로는 대학을 설립 가능하게 하고 수업을 연장하고 이런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만적인 내용이다. 탄압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2차 조선교육령 그것도 줄쳐놓으시면 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과 민족운동 분열 정책. 이거는 다시 1920년대에는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조선인에게 일부 어떻게 기본권을 허용해주고 허용해주고 일부 민족운동도 허용해주는 시기야. 그런데 주로 어떤 걸 허용해주냐면요. 실력 양성운동 이런 것들. 계몽운동이나 실력 양성운동은 일단 허용하는 분위기야. 왜 그러냐면 실력 양성운동하는 것은 당장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무장투쟁은 말할 것도 없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탄압을 했다. 그리고 이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뭘 만들었다고?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민족운동을 탄압하던 시기가 어느 때다? 문화통치기다. 그리고 치안유지법 나와있죠? 그거 줄쳐놓으시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거기 국채 연필로 다 줄쳐놔. 국채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해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요게 만약에 치안유지법이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요 문장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요 문장이 나오면 이게 무슨 법의 일부 내용이다? 아, 이거 치안유지법이구나. 그리고 이걸 주고서 이 당시에 일제의 통치 방식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어떤 통치기 때 물어보는 거야? 문화통치기 때 물어보는 거야. 기만적인 유화정책을 쓸 때.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하고 분열하는데 주안점을 뒀을 때야. 자, 그래서 요 문화통치기 때라는 거야.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물어볼 수 있어. 거기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걸 통해서 1920년대에는 국내에도 무슨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구나.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구나. 알 수 있어. 왜? 지금 내용이 뭐야, 이게?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자는 처벌한다. 결국은 그 얘기잖아.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애들이 누구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은 문화통치기 때 전반적으로 문화통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20년대에는 국내에도 무슨 사상이 보급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 탄압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해.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사, 민족운동을 근본적으로, 이건 좀 장기적인 플랜이야. 근본적으로 못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조선인들의 민족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바로 역사 왜곡 작업이라는 거야. 역사 왜곡 작업. 자, 그래서 무엇을 설치하고? 조선사 편수회.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설치하고 역사 왜곡 작업을 전개하는 거야. 그리고 식민사관을 유포시키는 거지. 식민사관.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에서 35권의 방대한 자료집인 조선사를 간행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는 어떤 단체야?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는 단체라고, 식민사관 유포하는 데 기여했던 단체라고, 여기서 편찬된 조선사가 바로 그런 책이라고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건 미리 말씀드렸지? 2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이 뭐냐고.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고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그래서 그 새로운 친일파 양성하는 작업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읽기자료. 그것도 서류지면 잘 나오는 거예요. 무슨 총독? 사이토 총독. 사이토 총독. 사이토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총독이야. 3.1운동 이후에 부임한 이 사이토 총독이 바로 이 문화통치로 전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이토 총독이 구상한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첫째부터 7제까지 있죠?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 한번 쫙 읽어보면 되지. 쫙 읽어보면 다 무슨 내용으로 돼 있다? 친일파 양성 정책으로 돼 있단 말이야. 친일파 양성 정책. 그래서 사이토 총독의 이 친일파 양성 정책이 박스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바로 어떤 정책 물어보는 거야? 문화 통치 물어보는 겁니다. 기만적인 유화 정책, 새로운 친일파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4번. 이것도 하나인데. 자, 기본권을 일부 허용한다 그랬지? 기본권을 일부 허용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부 허용했거니와 정치적 권리, 참정권도 부여하겠다. 참정권, 조선인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주겠다.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선전하는 시대가 몇 년대다? 1920년대다. 참정권이 정치적 권리 맞죠? 그래서 참정권 부여를 선전하였다. 그러면 20년대야. 근데 그 방편으로 무엇을 약속하는 시기냐면 일제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약속한 거야. 지방자치제. 참정권 부여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자치론. 자치론이 유포되는 시기다. 조선인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명분하에 지방자치제 실시를 약속하던 시기다. 그게 자치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은, 근데 이거는 좀 일본의 어떤 의도가,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의도냐? 그게 지방자치제, 지금 조선인들은 아직 독립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지방자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문구야, 이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하에서의 지방자치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야. 응?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방자치제에 참여하면 뭐 하겠어,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자치론 유포에 반발한 세력이 있는 반면에 20년대 국내 민족주의 운동가들 중에서는 주로 실력 양성을 주로 하는 애들 중에서는
조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세력도 있었거든? 그 세력들은 어떻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20년대 국내 독립운동할 때 다시 정리하겠지만요. 결국은 요게 민족운동이 이 당시에 국내 민족운동이 분열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분위기 알아두시고, 어쨌든 유포되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도부면에,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일제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도부면, 학교, 이런 곳에 이제 협의회, 평의회, 협의회, 평의회가 설치되는 시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줄 다 쳐놓으시면 돼. 그래서 도평의회, 부면 협의회, 학교 평의회 이렇게. 그래서 도, 부, 면, 학교, 협의회, 평의회 이런 것들이 설치된다. 이게 무엇의 일환인 거야? 지방자치제의 일환인 거지. 참정권을 부여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기만적인 정책이겠지? 기만적인 정책이 뭐냐라는 거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결론으로 말하면 이것조차도 진정한 자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려면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 이게 지금 협의회 평의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비교되는 거냐면 지방의회하고 비교하는 거야. 지방의회. 지금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잖아. 지방선거가 있잖아. 지방선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하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지금으로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성격으로 설치된 거란 말이야. 그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어떻게 선출돼야 되는 거야? 주민들의 자치에 의해서 선발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임명제로 선언되더라. 대부분은 임명제로 의원을 선거하더라는 거지. 그럼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 거잖아. 임명제.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 일본 애들이 임명하는 거. 그리고 일부는 직접 선출하는 지역도 있었어. 그런 동네는 어디에서만 직접 선거했냐면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특히 있어. 그런 데에서는 직접 선거를 해. 그래서 친일 세력이 당선되도록. 근데 그 외에는 대부분 임명제로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선거권도 아무나 안 줘. 세금을 일정한 이상 내야지만 선거권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진정한 자치가 되지는 못했다. 이것도 결국은 기만적인 술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통치의 실상이다? 문화 통치다. 자, 그래서 지금 비교해 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20년대 3.1운동을 계기로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해? 외형적으로는 유화정책으로 바꾸는 거 맞죠? 바꾸는 거. 10년대하고 자꾸 비교하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진정하게 조선인들에 대한 유화정책이었느냐라는 거야. 아니다. 기만적인 정책이었다라는 거지. 그게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만적인 내용. 자, 그래서 문화 통치를 결론으로 평가를 해보라고. 기만적인 유화 정책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자, 여기 바로 문화 통치의 실상이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자, 이때 무슨 정책으로 간다? 이제 경제 정책으로 갑니다. 그럼 이러한 문화 통치기 때 경제 정책으로는 뭐가 있느냐? 첫째, 산미 증식 계획. 요것도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요것도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거야. 1920년대 일제가 시행한 경제정책이 뭐다? 산미 증식 계획. 요거는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 토지조사 사업과 비교하는 거야. 1910년대에는 일제가 무슨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전개한 거 맞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주로 수탈하는 시대야, 이게. 토지를 수탈하는 정책이지, 이게. 그리고 지주제를 강화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정책이지. 전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이지. 그게 이제 10년대 정책이었다면 20년대 정책은 무엇을 증산하는 정책이다. 쌀을 증산하는 정책. 그래서 식량 수탈이야, 결론은.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정리해 놓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크게 하고 또 넘기세요. 어디로 가냐면 642페이지.
회사령 철폐. 그러니까 1920년대는 무엇을 철폐한다? 회사령을 어떻게 한다? 철폐한다. 10년대에 이게 공포된 거 맞죠? 10년대는 회사령을 공포했었지? 회사령을 공포한 것은 10년대였지? 그리고 10년대에는 회사 설립을 복잡하고 까다로운 허가제로 했지, 허가제. 허가제를 한 이유가 뭐였어? 조선인 기업의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20년대는 회사령을 어떻게 한다? 철폐합니다. 아니면 개정합니다. 이래도 돼. 공포한 것만 아니면 돼. 그리고 간편한 뭘로 바꿉니다? 신고주의로 바꿉니다. 그래서 20년대에는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뭘로? 신고주의로. 이건 간편한 거야. 그러면 왜 간편한 신고주의로 바꿨겠느냐라는 거야. 설마 일제시대인데 조선인 기업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반드시. 이건 일본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야. 왜 그러냐면 그게 저것과도 관련이 있어. 양가로 2번도 쫓아놓으세요. 일본의 독점자본. 20년대 특징이 뭐다? 일본의 독점자본. 이건 대기업이야, 대기업. 일본의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한반도에 진출하는 시기야. 자, 그래서 일본의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무슨 통치기 때부터다? 문화 통치기 때부터다. 그럼 한반도에 진출하는 일본의 독점기업의 편리를 봐줘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봐줘야지. 자, 그래서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 뭘로? 신고주의로 바꿨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반드시. 자, 그 다음에 643페이지 양가로 5번 쫓아놓으세요. 부전강 수력발전소. 부전강 수력발전소라는 거하고 부전강 수력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흥남 질소 비료 공장.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 건립되는 때가 어느 때다? 문화 통치기 때입니다. 2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 부전강 수력발전소하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은 이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산미 증식계획과도 관련이 있어. 식량, 쌀을 증산하는 정책을 하는 때잖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설치한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이 일본 자본의 투자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분야로 투자가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그거 기억해. 반드시. 그 다음에 3번. 자, 20년대 또 뭐 한다? 관세를 어떻게? 인하한다. 관세 인하 정책이다. 이것도 결국은 일본의 기업을 위해서야. 일본의 기업, 일본의 독점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가 어느 때다? 1920년대다. 그래서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 회사령도 철폐해서 뭘로 전환한다? 신고주의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조선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줌으로써, 그치? 인하해주면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써놔. 이러한 이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물산장려운동이야. 이것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 뭐다? 물산장려운동이 바로 이 일본의 관세 인하 정책에 반발해서야.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뭐다? 관세 인하 정책이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크게 보세요, 먼저. 자, 1920년대 일제 경제정책은 뭐다? 첫째, 산미증식계획. 둘째, 회사령 철폐, 신고주의. 목적은 일본인 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일본의 독점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하는 시기다. 부전강 수력발전소하고 흥남 질소비료 공장이 설치되는 시기다. 요것의 목적은 산미증식, 쌀 증산계획과도 관련이 있고, 일본인의 투자가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분야로 투자가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일본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관세 인하 정책,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다? 물산 장려운동.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단독으로 뭘 하나 또 정리해 놓는다? 산미증식계획을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산미증식계획. 자, 산미증식계획으로 갑시다. 토지조사사업도 단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산미증식계획도 단독으로 나온단 말이야. 일단 줄 쳐놓고 결론을 내립시다. 640페이지에 산미증식계획. 조선의 원료 공급지와 줄. 일본 국내의 식량 부족 문제 해결 줄. 이건 이제 배경이야. 이 사업이 전개되는 배경과 의미.
자, 이 사업, 쌀을 증상하는 정책은 결국은 조선을 공업 원료, 조선을 공업 원료의 공급 기지로 만들어버리는 정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일본 국내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전개됐다고 그랬죠? 그때 1차 세계대전 말엽부터 일본은 전쟁은 하진 않았어. 연합국에 가담을 했었지. 근데 그때 이제 전쟁하죠. 군수물자를 막 대줬단 말이야. 그래서 20년대에 일본이 급속도로 공업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그럼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증산해서 수입하는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업계획과 중점사업 있죠? 거기 20년에 시작되어 34년에 중단 고줄. 이 사업은 원래 한 30년 계획으로 추진됐거든? 그래서 20년부터 실시돼서 30년이면 50년까지 돼야 되는데 34년에 어떻게 된다? 중단되는 거야. 중단은 무슨 의미가 있어? 원래 계획을 다 이루지는 못한 거지. 중간에 중단됐다는 소리지. 고출. 그 다음에 토지개량 사업부터 다 연필로 줄. 그러면 이 산미증식계획, 식량을,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느냐? 자, 그래서 토지개량, 관계개선, 지목변경, 개간과 간척, 농사개량, 시비야, 시비. 한자, 그 시비, 비료, 시비증대, 우량, 품종, 보급, 고그. 자, 요게 박스 안에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요거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야 돼? 산미증식계획으로 가야 돼?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거야. 외우지 말고. 당연히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1차 계획, 2차 계획인데, 뭐 필요 없고, 그냥 안 읽어도 되는데, 1차 계획에서 그 니은이 있죠, 니은.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생산량이 다소 증가했지만, 일본으로의 반출은 미국 생산량 이상으로, 이상이야, 이상.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반출했다. 그거 좋잖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소리입니다, 이게. 산미증식 계획 기간 동안 당연히 쌀의 증산이 있었습니다. 증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증산된 액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간 거야. 그건 무슨 걸 의미할까? 증산이 예를 들어서 100가마가 됐어. 그러면 100가마보다 더 많은 150가마를 가져갔다.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했으면 그거보다 덜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증산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쌀로 가져갔으니까 한반도의 이 쌀 사정, 식량 사정은 어떻게 될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이 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의 수탈에 있었다? 식량 수탈에 있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 실시의 결과 조선인들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래야지 완화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쌀 소비량은 증가하였을 것 같다. 감소하였을 것 같다. 오히려 감소하였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거. 그 다음에 2차 계획은 눈을 읽고 사업의 중단. 사업의 중단은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몇 년이었다고? 30년. 근데 34년에 중단. 그 다음에 중단되는 원인이 뭐다? 정부 알선 자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대공황의 여파로 정부 알선 자금이 급격히 감소. 수리조합의 경영이 악화. 실적 부진. 그리고 일본 농민들이 조선 쌀 수입을 반대.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20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일본 국내에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10년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수입쌀이 늘어나면서 30년대 초반에 이 일본 국내 사정이 완전히 반대가 된 거야. 이제 식량이 공급과잉이야, 공급과잉. 그래서 결국 일본 농민들이 반대, 수입 반대. 결국은 중단. 이 정도. 그 다음에 사업의 실상과 영향. 이게 이제 결론이야. 이 사업. 자, 농업 구조가 변화되는데, 거기 쌀 위주의 단장 농업화. 그거 줄쳐놓으세요. 무슨 말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쌀을 주로 많이 재배했겠지만 쌀 외에 다른 곡식들도 같이
재배되었단 말이야. 다양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20년대에는 주로 무엇을 생산하게끔 강요했을까? 1번이 쌀만 생산하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쌀 위주의 단순한 농업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쌀 위주의 단장 농업화 거출.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이해하면 되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거 줄쳐놓고 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산미증식 계획 동안 쌀이 증산되었다. 당연히. 근데 그 증산된 액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따라서 조선 국내 식량 사정은 어떻게? 악화되었다라는 식으로 나와야 돼.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 증가. 감소. 맞지? 감소. 그래서 쌀 먹기가 더 어려워. 그래서 무엇으로 연명해야 했다? 잡곡. 그래서 잡곡 소비량은 늘어나는 거야. 조심하세요. 쌀 소비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그 쌀을 못 먹으니까 대신 뭘로? 잡곡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잡곡 소비량을 어떻게 해야 돼? 급증. 근데 잡곡도 자급자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주로부터 수입이 급증. 그렇게 좋잖아. 그래서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잡곡 소비량 증가, 만주로부터 수입 증가. 이게 다 무슨 정책의 영역이다? 산미증식계획.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주의 수탈 강화, 농민의 몰락. 이거는 마찬가지야. 토지조사 사업도 마찬가지고, 산미증식계획도 마찬가지고, 요 두 사업을 거치면서 조선의 농민들은 대부분 몰락하는 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영농은 어떻게? 감소하고, 단순한 소작농만 증가. 그리고 지주제를 강화하면서 지주의 권한만 인정해주고 농민의 권한은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주의 수탈이 심화되었다. 이거는 뭐 10년대부터 나오는 사실이야. 결론, 조선 농촌은 몰락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조선 농민의 몰락이 심화되었다. 3번만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통해서 농촌 사회는 더욱더 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대다수의 농민은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론,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자작농, 자작경 소작농 등 중간개체의 수가 감소.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거는요. 자작농은 자영농을 말하는 거지. 그거는 감소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자작겸 소작농은 어떻게 되느냐? 자작겸 소작농은 그것도 감소. 그리고 뭐만 증가한다? 단순 소작농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순 소작농 증가. 거기까지. 또한 소작농도 지주의 수탈을 못 이겨 농촌을 버리고 화전민화 줄, 화전민화, 유리걸식 줄,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 줄. 자, 이게 다 무슨 정책의 영향이다? 산미 증식계획의 영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 있죠? 경제정책은 주로 어떤 걸 중심으로? 산미증식계획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고요. 토지조사 사업처럼. 그래서 결과를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 기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문화통치, 기만적인 유화정책의 실상, 그 다음에 경제정책, 그 다음에 기만적인 문화정책인데 이건 여기 안에서 다 하신 거야. 2차 조선교육령 줄쳐놓으시고 다시.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아까 뭐야? 2차 조선교육령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대학 설치가 가능해졌다. 조선인의 수업 연한을 연장한다. 내지는 학제를 일본인과 동등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이때는 차별을 했다?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의 학교제도하고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학교제도로 나누어서 차별했다. 자, 이건 몇 차 조선교육령 간다? 2차 조선교육령 갑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료지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별표 쳐놓고. 거기 이제 박스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아, 이거 2차 조선교육령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어느 때 물어보는 거야? 주로 문화 동치기 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실상은 안 그렇다 그랬죠? 실상은 어땠다고 그랬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자 그걸 탄압하고 결국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그치? 그 실제로는 차별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3.1운동 이후에 실시된 일본의 문화정치, 문화통치의 내용을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제 무단통치기 때 특징 하나 하셨죠? 네, 문화통치기 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시간에는 문화통치기 이후의 민족운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